최근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역할과 역사적 위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분합니다. 한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통치 방식과 정책을 비판하며 그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본 영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경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그의 업적과 결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활동가로서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을 이끌었으며, 한국전쟁 후에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안보를 책임지며 역동적인 정치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독재적이었고, 미국의 지원 아래 국가 발전을 위해 강력한 경제 혁신을 추진하였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와 정치적 억압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본 영상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가 대한민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아버지 이경선과 어머니 김말란 사이의 3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종의 장남이자 세종대왕의 맏형인 양녕대군의 16세손이자 양녕대군의 서자 장평도정 이은의 15세손, 그리고 장평도정의 장남 이순의 14세손, 그리고 장평도정의 손자 이은인의 13세손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신분상 왕족이었지만 왕족으로서의 대우는 그의 13대조인 이은인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의 조상 중 일부는 무공으로 등용되었으나 이승만의 6대 조가 현령직을 맡은 이후로는 벼슬길이 끊기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승만은 두 형제가 홍역으로 사망한 후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실상의 장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어머니가 자신을 갖고 태어나길 바라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승만의 증조부 이황의 가문은 한성부에서 황해도로 이주했습니다. 이승만이 2세 때 아버지의 명에 따라 다시 한성부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란 이승만은 조선 왕실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조상들이 조선 왕실 족보에 있음으로써 왕정복고의 위혹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왕족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1890년 이승만은 박충겸의 딸 음죽박씨와 결혼하여 1898년 6월 9일에 외아들 이봉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1906년 애 이봉수가 디프테리아로 사망하자 아버지 이경선은 분노하여 이승만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은 결국 1912년에 이루어졌으며 박씨 부인은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만의 어린 시절은 주변의 미개한 상황과 미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혼자서 연을 날리고 나비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년 시절은 가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1895년 4월 2일 20세의 나이로 이승만은 헨리 아펜젤러에 운영하는 배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교가 기독교 사교 집단의 학교라는 점에 대해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배제학당에서의 공부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11월 29일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후 이승만은 원수를 갚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황해도 평산에 누이 집에 3개월 동안 피신했습니다. 이후 다시 배제학당으로 돌아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1896년 5월 귀국한 서재필의 강의를 듣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재필의 집에 비가 오는 날 볏짚으로 만든 모자와 비옷을 입고 찾아가 서재필과 만나고 싶다는 욕구를 품었습니다. 그 후 이승만은 독립협회의 활동가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이때 서재필, 이상제, 윤치호 등을 자주 만나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1896년 11월 30일 배제학당에서 협성회가 서재필의 주도로 조직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협성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회장 등을 맡았으며 협성회는 근대적 자주민권운동의 선구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897년 7월 8일 이승만은 우수한 성적으로 배제학당을 졸업하였고 이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영어 연설을 하며 주목받았습니다. 1898년 1월 이승만은 양옥묵과 함께 협성회의 기관지인
협성의회보를 발간하고 이를 주필로 맡았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현대시인 고목가를 신문에 실어 열강의 침략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3월 10일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기 위해 제1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 이승만은 연사로 참가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후 대한제국 정부 외부대신에게 항의의사를 전달하는 총대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4월 9일 협성회보를 매일신문으로 발전시키고 이 사장 겸 저술인으로 일했습니다. 이승만은 같은 해 8월 10일 이종일과 함께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편집과 논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1898년 11월 독립협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립협회 간부들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도입하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고 이승만은 배제학당 학생 등을 이끌고 경무청과 평리원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여 간부들의 석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고종은 독립협회를 달래기 위해 몇 가지 약속을 하며 사태를 일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이승만은 협회의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일부 내용으로 인해 요시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헌해 6조의 실시를 약속받고 대한제국 중추원 위관으로 임명되었지만 고종의 방향전환으로 인해 해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후 5년 7개월간 한성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며 계몽운동을 이어갔고 1904년에 석방되었습니다. 1904년 8월 9일에 석방된 이승만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904년 10월 15일에는 남대문의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 교장직을 잠깐 맡았지만 곧 사임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기 전에 고종을 만나지 않고 거절했고 고종이 보낸 궁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국 여정은 1904년 11월 4일에 제물포항에서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1905년 1월 15일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진행했고 2월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1905년 2월 20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휴 딘스모어와 면담하여 한국의 독립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으나 이후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세례를 받고 1905년 8월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루스벨트는 이승만의 요청에 호의적으로 반응했지만 외교적인 일은 공사를 통해 처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후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지만 친일적인 미국인 교수들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1910년에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노동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하고 지도교수의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승만은 1909년에는 대한인국민회에 가입하고 1910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구 교육을 받은 영향으로 서양식 이름을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사로 불렸습니다. 1910년 9월 3일에 조국에서 떠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여러 도시를 거쳐 1910년 10월 10일에 한국으로 귀국한 이승만은 기독교 청년회에서 교육 및 전도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911년에는 한국 YMCA에서 발간한 책들을 번역해 출판하고 전국 순회전도 여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열린 국제 기독교 감리회 총회에 한국 평신도 대표로 참석하여 체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1912년 3월 26일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도쿄를 거쳐 미국의 국제 기독교 감리회 총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일본 도중 해리스 감독과 한국 통치에 관한 논쟁을 벌였으며 미국에서는 동포들과의 만남과 미국 인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13년에도 귀국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권고로 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기독교 정신과 한국의 독립을 중요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부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한국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하와이에서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1913년에 이승만은 하와이에 정착하여 한인학교와 한인기독학원을 운영하면서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인물로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감리교 선교부와의 교육 방침 차이로 갈등이 생기면서 한인중앙학원을 독립시키고 나중에는 독립적인 한인교회를 설립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승만은 언론을 통해 비폭력 저항에 관해 설명하고 한인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인사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하와이 한인사회의 새로운 민족교회를 설립하고 한국어 교육과 민족교육에 열중하여 태극기를 걸어놓는 등 국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1918년 10월경에는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홍과 미국인 선교사 알프레드 샤록스를 통해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에게 외교활동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와이 교포들은 11월에 휴전이 성립되면 이승만을 한인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기를 권유했고 대한인국민회에서도 한인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승만은 1919년 1월에 미주 본토로 떠나 강화회에 참석을 준비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이탈리아 강화회의가 예정되자 민족자결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1918년 12월에는 이승만이 한인 대표로 선출되었고 미국으로부터 보낸 밀사가 송진호와 김성수를 찾아가서 민족자결주의를 알리는 밀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송진호는 이를 반송하였습니다. 1919년 3월에는 3.1운동의 소식을 미국에서 접하게 되었고 이승만은 대한국민의회 국무경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상해 임시 정부의 국무총리로 추대되었고 필라델피아에서 한인회의를 개최하여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4월에는 경성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이승만에게 3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1919년 4월 23일에는 워싱턴 D.C.에 대한공화국 활동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공화국 대통령의 명의로 파리 강화회담 의장 등 다양한 국가원수들에게 한국의 독립선포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고 7월 4일에는 국내외 동포에게 독립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7월 17일에는 워싱턴 D.C.에 임시공사관을 설치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미국에서만 활동하고 있어 현지 취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의 현지 취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를 거쳐 1920년 6월 12일 워싱턴을 떠나 상하이에 도착했고 그 후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활동했습니다. 1921년에는 이승만이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의 독립과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기고했고 상하이를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임 통치 청원 논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 사이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승만을 포함한 외교 독립론자들과 무장 독립론자들 간의 대립은 임시정부의 통일된 의견과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이승만은 위임 통치 청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세계에 알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일부 독립론자들의 비판은 그의 결정을 향한 의문과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3.1 운동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승만을 포함한 외교 독립론자들과 무장 독립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신뢰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위임 통치 청원에 대한 비판을 강력히 반박하고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지만 일부 무장 독립론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권한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비판은 임시정부의 통일된 목소리와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였으며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도전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승만과 그의 지지자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추구하고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1921년부터 1923년 사이에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와 국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조직이 파괴되고 외교적으로도 성과가 없었고 재정난도 심각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공산당 자금 사건과 같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 정부는 거의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원도 줄어들었고 일부 독립운동가는 친일파로 변절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에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임시정부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대립했는데
창조파는 임시정부의 해체와 재건을 주장했고, 개조파는 개별적 인사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925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과 면직이 이뤄졌습니다. 이승만은 자금난과 내부 갈등 등으로 탄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금 부족 문제 등을 들어 탄핵에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서북파 흥사단 안창호 계열의 지배 아래 약 1년간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27년에는 이동영 주석 국무위원이 지도하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만에게 임시정부 복귀를 희망하는 서신도 전해졌습니다. 1919년부터 1931년까지 활동한 임시정부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독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미위원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의 지방위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각종 외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유럽, 국제연맹 등에 대한 민족 독립을 청원하는 성명서를 보내고 외교적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구미위원부는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미국 내에서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친오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을 탄원할 특명정권 대사로 임명된 이승만은 제네바 등에서 한국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승만은 국제연맹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배포하고 세계 각국의 언론을 통해 한국 독립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만주 침공을 조사한 리튼 보고서를 활용하여 항일외교를 전개하고 이를 통해 국제연맹이 일본에 반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933년에는 소련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쫓겨났고 미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구미위원부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자금난과 외교적 어려움 등으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이승만은 1933년 2월 21일에는 제네바의 호텔 드리시 식당에서 프란체스카 도너를 만나고 이후 1934년 9월 20일에는 뉴욕 렉싱턴 가의 호텔 몽클레어에서 결혼했습니다. 백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인해 많은 반대를 받았고 신혼 시절에는 한인 교포들에 의해 호주댁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은 이 별명을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호주댁이라는 용어는 오스트리아를 착오로 하와이에 가까운 오스트레일리아로 착각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5년 1월 24일에는 프란체스카 도너와 함께 하와이 호놀룰루시에 도착하며 민족 자결의 원리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34년 4월에는 주미외무행서 외무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승만은 백인 여성인 프란체스카 도너와 1934년에 결혼했으며 이후 하와이와 뉴욕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한일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정보조정국과 접촉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장투쟁을 계획했으나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한인들을 훈련시켜 일본 침투 공작에 참여하도록 미국에 제안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한미호협회를 조직하여 미국인들과의 오호를 촉진하고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과 한국인의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짧은 답신을 받은 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942년 2월 24일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청취자를 대상으로 태평양 전쟁 상황을 알리기 위한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승만은 1942년 6월부터 매일 미국의 소리를 통해 고국 동포들의 투쟁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1942년 8월 29일에는 이승만의 제안으로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개국되었습니다. 이승만은 1941년 이후 한반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임시정부 수인을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무부와 빈번히 접촉하며 노력했으나 일부 반대파와 공산주의자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43년에는 미국과 영국이 한반도를 소련에 양도하는 얄타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발표하여 미국과의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이승만은 소련에 대한 강한 비판을 펼치며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 했으나 상황은 복잡해졌고 소련의 한반도 점령이 불가피하게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소련은 한반도에 점령군을 파견하면서 이승만을 반소적이고 반동적인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 과정에서 이승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계획을 의미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을 발표한 직후 이승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8월 15일 아침에는 한국 교포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여권을 내주지 않아 2개월간 발이 묶였습니다. 1945년 9월 이승만은 미군과의 연락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권 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미 여권국으로부터 여행 증서를 받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성의 반대로 여권 발급이 취소되었고 여러 번의 노력 끝에 이승만은 귀국했습니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은 메가더 장군의 전용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귀국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대중의 환영을 받았고 이승만은 첫 공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군 정부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문제를 두고 이승만과 미군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좌우 정당 대표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한국민주당의 영수와 조선인민공화국 주석 취임 거절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귀국 후에 국내 정세에 대한 복잡한 상황을 마주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내 정세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1945년 10월 21일에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좌익과 우익, 그리고 임시정부 요소를 모두 포함한 단체를 조직하여 미군정의 권한을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이승만은 공산당 일부를 포용하겠다는 선언도 했으나 나중에 이를 철회하고 공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임시정부의 귀국으로 인한 정세 변화에 따라 1945년 12월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공산진영의 찬탁이 민주주의 진영과의 분열을 야기하면서 1946년 2월에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통합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회의 총재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1946년 3월 19일 이승만이 건강 문제와 신병으로 민주위원 위장직 사표를 제출하려 했으나 민주위원이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규식이 이승만의 건강회복 기간 동안 위장직을 겸직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실제로는 미군정이 다음날 개최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승만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이승만을 이화장의 연금 상태로 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에 개최되었고 소련은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모스크바 3상회의 합의문을 지지하지 않는 반탁 세력을 과도정부 구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승만과 김구는 밀사 김욱을 조만식에게 파견하여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미소공동위원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한독당은 1946년 3월 22일 국민당과의 통합을 선언하였고 이어서 다양한 정당 및 단체들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1946년 5월 6일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승만은 이와 별개로 1946년 6월 3일부터 남한단정론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6월 29일에는 새로운 민족통일기관인 민족통일총본부를 설치하여 단독정부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며 좌우합작운동과의 경쟁 속에서 남한단정론을 주장했습니다. 1947년 한반도에서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 1947년 1월 미국 정부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으나 돌아온 뒤에도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로 인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반탁독립투쟁위원회가 설립되고 반탁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기대가 있던 국민들은 신탁 통치에 비해 반탁시위에는 더 적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47년 6월에는 이승만과 김구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들 간의 정치 암살과 테러 계획에 대한 루머가 퍼졌습니다. 하지와의 주고받은 서한이 공개되며 이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국민족대표자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1947년 8월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 결렬되면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수립하는 목표는 무산되었습니다. 1948년 한반도에서는 단선단정론과 남북협상론이 대립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남한 단독으로 총선거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독립정부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엔에서 남북 동시 총선거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소련의 거부로 이끌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 그리고 김규식 등 주요 인물들 사이의 대립은 장덕수 피살 사건 이후 심화되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주장하며 소련의 영향력을 거부했지만 이승만은 남한 단독 총선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은 결국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이승만 정부는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어 출범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독립촉선국민회 후보로 나서 2위 김구를 누르고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1948년 7월 24일 중앙청 광장 앞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대한민국 30년 일한 연호를 사용하고 당군기원 달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시정방침을 국회에서 연설했으며 미군정 하에 국방경비대를 국군으로 전환하고 병역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의 반공적인 태평양 동맹안을 지지하고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재원 국회의원들도 선출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윤보선을 국회의장 비서로 채용하여 내각 책임제를 고집했습니다.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은 1948년 7월 24일에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기 직전에는 파리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면이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초대 내각이 첫 국무회의를 마치고 구성되었습니다. 이 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여러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이윤영을 지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 다른 파벌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민당은 자신들의 인사를 지명할 경우 국정 운영이 강력해질 수 있지만 친일 세력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었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 출신인 이윤영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통일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내부 파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윤영의 총리 임명이 실패한 후 이승만은 이윤영을 내각의 무임소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승만은 조선공산당 출신인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농지개혁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한민당과 지주 세력을 약화시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 이명신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관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내정했지만 이로 인해 한민당과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한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대부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승만과 한민당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의 대부분은 독립운동가 출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 한민당의 횡포와 좌우 동족상잔 등의 사건으로 인해 이승만도 한 발 물러서며 다른 인사들을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반민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내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친일파 처벌 문제를 놓고 국회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이에 반발하여 반민특위 전원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948년 9월 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는 등의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정책과 변화를 이끌어내었지만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불만도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과 경무대 폭파 음모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내 정세를 격변시키는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과 민족 단합을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군인들이 이승만 정부의 명령에 반발하며 여수 순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약 2,000에서 5,000여 명이 사망자를 낸 대규모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법을 제정하여 좌익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1948년 11월 8일에는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을 암살하려던 음모가 폭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했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목표로 민족 단합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이승만 정부와 김규식 등의 협력도 진행되었으며 1949년 1월에는 국내 정세의 안정화와 민족 단합을 위해 3.12 합작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와 친공파에 대한 대응과 민족 단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949년 1월 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월 25일에는 친일경찰 노덕술이 체포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3번 분립과 치안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경찰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활동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1949년 5월에는 국회의원들이 반민특위에서 활동하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6월 2일 반민특위에 반대하는 관제 시위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특별경찰대의 대응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특별경찰대의 습격을 자신의 지시로 밝혔으며, 이로 인해 반민특위는 친일청산의 지지자인 김구의 암살로 인한 지주 상실과 함께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여러 문제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고 1949년 7월에는 반민특위법이 개정되어 해체되었습니다. 이로써 친일파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후손들의 친일 진상규명에도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상규명 역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후 일본과의 관계를 준비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9일에 일본의 대마도와 반출문화재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전했습니다. 10월 19에서 20일에는 주일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1949년 1월 7일에는 배상금을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2월에는 대일배상청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청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6월에는 일본의 어업구역 확대에 반대 성명을 내놓았고 10월에는 강화조약 체결을 고려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1월에는 귀속재산인 일본인 주택을 매매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6.25 전쟁 전까지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으며 이에 일본은 회피하다가 북한의 6.25 전쟁 발발 이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어 한민당의 기반이던 친일지주층을 박살냈고 이로 인해 한민당의 정치 노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49년 6월 29일에는 미군이 완전 철수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피력했으나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여 주장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950년 6월에는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제한하는 등 남북 관계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북한의 남침으로 이러한 제안은 무의미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습적으로 한국을 침공하여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대전에서 시작된 피신을 거쳐 익산과 목포를 거쳐 대구와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국군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미군의 참전을 소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북한군에 점령되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의 북한군에 대한 협조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연맹원들이 처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북한군이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전개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등 시민들 간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도시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과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9일 도착하여 수도 서울의 환도식이 거행되었고 이로써 북한의 점령하에 있던 수도가 탈환되었습니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했고 이에 유엔군은 원산 등의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여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으로 인해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에 이르는 평화선 선포와 독도 사수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마도와 독도의 주권을 강조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시기 부산 정치파동과 암살위기 등의 사건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도전받았고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개헌을 시도했으나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52년 7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안 통과 후 분교 상태를 이룬 것은 지나간 일에 붙여서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순서적으로 선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제2차 이승만 정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휴전협정을 주도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을 것임을 보장했으며 휴전협정은 한국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 미국의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들을 석방하는 등의 제스처를 통해 미국의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와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은 많은 희생을 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국내의 경제적 손실도 컸습니다. 그러나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은 한국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52년 7월 한강철교가 복구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강요 등과 함께 기차를 타고 이를 지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부터 한일 수교를 촉구하며 안보와 경제 문제로 인해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친일 정책을 우려하고 미국의 경제 원조가 한국과 일본에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일본의 과거 잘못과 미국의 일본 지원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미국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간의 갈등은 일본 어선이 한국 영해를 침범함으로써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어업 침범에 대해 강경 대응하였고 해양경찰대 설치 및 해상 경비를 강화하여 외국 선박의 침범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반일 정책을 포기하고 한일회담을 강요하는 미국의 태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한국 통일을 지원하고
일본의 반성과 행동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아시아 외교에서는 라오스에 대한 군대 파병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베트남에 대한 군대 파병 또한 제안하였으나 베트남 휴전 합의 이후에는 무산되었습니다. 중국의 영해 침략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지원과 한국의 안전을 고려하며 대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통불교 사원에서 대처승은 물러가라 는 요지의 요시를 내려 불교정화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처승은 한국불교의 독신 전통과는 달리 일본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으로 불교정화운동은 이러한 영향을 없애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되찾으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비구와 대처승 간의 대결이 심각해졌고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종건과 사찰 주도권이 비구승에게 넘어가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 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대법원은 불교정화운동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비구들은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할복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불교정화운동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부의 통합종단 출범으로 외형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1954년에는 4.45 입개헌이 이뤄졌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이를 통해 대통령 3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개헌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위장의 의사 표시가 번복되는 4.45 입이 이뤄지면서 개헌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일으키며 국내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천절 행사 때 암살을 시도한 사건이 드러난 후 1955년 10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을 사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재하 등 9명이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나재하를 포함한 여러 명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으며 암살을 시도한 이종태의 아들 이범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4.19 혁명 이후 이들은 출감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3월에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었지만 나이가 이미 많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해운동과 걸기대회로 인해 출마 의사를 바꾸게 되었고 결국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3선을 차지하였고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 후에도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문해교육 정책과 문맹퇴치 사업을 통해 문맹률을 급격히 줄였으며 초등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등 교육에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손으로 만든 교육과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여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UN 감시하에 북한 총선거를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CIA와의 관련성을 거부하면서 국방부 산하에 정보기관을 설치하는 등 내정에 관해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민감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1956년 8월 1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군비 증강과 경제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공산품 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제안정 정책을 우선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1955년부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국의 원조 자금이 줄어들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도 유상차관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경제적 간섭은 줄어들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는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1957년에는 미국이 개발차관기금을 설치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 개인 사업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제공했고 1959년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 4.19 혁명으로 이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대미 대일 관계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수교하면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원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원조를 줄이기 위해 주한미군의 병력을 감축하는 노력도 있었으나 이를 위해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장비 현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대아시아 외교에서는 헝가리 혁명을 지지하고 베트남전 참전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라오스 내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1958년 1월 1일 자유당과 민주당은 제4대 민의원 선거를 위한 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1958년 1월 13일에는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여 이승만의 최측근들인 장택산과 윤치영이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58년 2월 16일에는 KNA 여객기 납북 사건이 발생하여 자유당 정부가 불온사상과 반국가적 행동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부 측근들의 행동으로 이승만은 현실에서 고립되었습니다.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고 협상선거법의 언론 규제 조항으로 인해 언론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1958년 8월 11일에는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란이 일었고 12월 24일에는 국회가 여당인 자유당의 힘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측근들의 행동을 미워한 이승만의 다른 측근들도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 4대 부통령 선거와 1960년 위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이기붕의 표를 분산시키는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승만은 다시 이기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개표 과정에서 이기붕의 당선을 위한 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로 전국적인 항의가 이어졌고 특히 경남 마산에서는 35마산 위거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1960년 3월 28일에 자유당 간부들을 불러 민심 수습을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4월 11일에는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 참가한 마산 상고 학생인 김주열이 사라져 마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에서는 부정선거 비판을 확대시키는 최루탄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이승만 정부는 35마산 위거를 공산주의자 간첩의 소행으로 몰아 마산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4월 19일에는 서울에서 대학생들의 총궐기와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사태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군은 무력 진압을 거부하고 중립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승만은 4월 21일에 전직 강요들과 상의하고 4월 22일에는 사태 수습을 위해 변형태와 허정 등을 다시 불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4월 23일에는 시위 진압 경찰의 발포로 인한 시민들의 사망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4월 24일에는 4.19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직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사태들을 장명과 교회 세력의 지시라고 설명했지만 주한미국 대사 메카나기는 부정선거와 이를 숨긴 강요들, 특히 경찰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승만은 4.19 위거 부상자들을 위문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허정이 경무대를 방문하여 하야를 권고함에 따라 대통령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승만은 학생들의 희생을 보며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4월 27일 이승만은 국회에 대통령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사임서가 수리되었습니다. 동시에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은 4월 28일에 경무대에서 이승만의 양자인 이강석과 가족들과 함께 타살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4.19 혁명은 일본의 민중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후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무르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허정과도 내각과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반대로 한국으로의 귀국이 막혔습니다. 하와이에서 망명한 이승만은 향수병에 걸려 병세가 악화되었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최백열, 오중정, 윌버트 최 등의 도움으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승만과 함께 있던 프란체스카 도너는 간호를 맡았습니다.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심장병으로 서거하였습니다.
그는 망명 생활 중 병세가 악화되어 하와이의 마우날라니 요양원에서 별세했고 당시 90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와 유언은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며 국민의 미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후에는 그의 유해가 데스 마스크로 만들어졌고 이를 전 주한 미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이 마련한 특별 비행기로 한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유해는 박정희 대통령과 다수의 국가 요인들에 의해 영접되었습니다. 장례는 정동교회에서 연결식이 거행되고 그 후에는 국립서울연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 과정에서는 가족장으로의 치르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되었고 그의 유해는 국립서울연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모델로 삼아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를 통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선포했습니다.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고수하며 공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소련의 독재적 통치를 비난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국가를 수립하고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친일파 등용과 민간인 피해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농지개혁과 교육 확대 등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지만 부정선거와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그의 행적과 업적은 복합적이며 그의 역사적 위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